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지 않아 너무 미안해 손을 잡아 함께 놓지 않아 너무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아, 좋아요. 오늘이 19회인가요? 네, 오늘 벌써 19회. 19회 방송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청년 정치인 특집 제 2회가 시작됐는데 의상이 바뀌질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계속 이어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 하는 건데, 근데 여전히 이렇게 우리 장 작가의 빈자리가 한번 놓고 하니까 더 크게 느껴져요. 아 원래 몰랐는데 네. 또 없으니까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둘을 막 열심히 꼰대라고 저격하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예. 지금 여전히 이 시베리아에서 이 추위 속에서 왜 거기 이 겨울에 거기 갔는지 왜? 일주일 지났으니까 지금 한 바이칼 호수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 피고 있겠죠. 바이칼 보면서 담배 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셀카 찍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근데 우리 지금 각기 다른 세계 정당에서 청년 유력 정치인들이 되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동대문에 출마하신 정의당의 오정빈 후보, 과천 의왕에 출마하신 녹색당 홍지수 후보, 고양 덕양 갑에 출마하신 노동당 신지혜 후보.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왜 내가 정치를 시작했는지 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정치인의 모습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정치인하면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한국 사회에서 정치란 무엇이어야 되는지, 또 정책 개발적인 얘기라든가 또 청년 정치의 가능성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팍팍. 솔직히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국 정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지금 후보자님들한테 듣고자 하는 바는, 후보자님들이 왜 정치를 하면서 각 당이 갖고 있는 그 정치의 그 매력 포인트들 있잖아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 비전과 어찌 보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명징하게 좀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마이크를 안 놓았다는 그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안 되겠어.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기회를 드릴게요. 솔직히 서로가 서로 좀 잡아 좀 먹으세요. 이 유력 정치인 옆에다 놓고 이렇게 거대 정당 옆에다 놓고 이렇게 그냥 크게 놔둘 거예요. 서로 편안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마이크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선거구 획정.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이 예비 후보를 솔직히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번에 선관위에서 예비 후보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한 행태를 좀 보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우리 홍지수 후보자님이 선거구 획정이 올해 안에 안 끝나겠구나라는 상황을 이제 만나서 원래 녹색당이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부터 총선 얘기를 지역에서는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하니 아직은 경험이 적으니 우리 빨리 시작하자라는 게 우리의 초점이었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1월 이후에 하자라고 미루고 있던 차에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안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보에 한해서 그러니까 2015년 안에 한 후보에 한해서 2016년에도 선거 운동을 허용한다. 그래서 그날이 12월 30일 오후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선관위의 문제라기보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 혼란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 대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지만 다행히 서류들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워낙에 계획이 앞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는 국회의원 선거 등록이었지만 네,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아니 예비 후보 등록 그렇게 갑자기 딱 통보해 놓고 등록을 그리고 지금은 받고 있지도 않다면서요. 1월부터는 지금 후보 등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운동을 예비 선거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오정빈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남좌파 뭔가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뭔가 지금 내가 동대문에서 뭔가 지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 연락을 이제 12월 30일 날 저희 정당 내부에서 연락을 받았고 왜냐면 근데 저는 바로 등록할 수가 없었던 게 청년 그 기획계에 맞춰서 이제 등록을 하고 한 절차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등록을 못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아니란 대처죠 사실. 근데 선관위 입장이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공무원인 어떤 국가기관은 특성상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걸 제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강제로 딱 막니 가장 분란이 없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당에서 얘기 들려오는 거로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그 소송을 낸 상태고 아마 헌법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판단은 맞지 않다고 봐서 아마 선관위가 하자는 대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월 이번 달 이제 안에는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국회에서 그걸 밀어버리는 바람에 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이 선거 운동에서 굉장한 우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국회의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루는데 가장 앞장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우선은 들고 그래서 지금 매일 막 선관위에서 이것저것 연락이 오긴 하는데 고향 지역에서는 사실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예비 후보 등록 설명회를 할 때 고향은 크게 선거구가 달라지진 않을 텐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쨌든 인구수는 조금 조절을 해야 돼서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어느 동까지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 게리맨더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 선거구 획정할 때 정말로 거대 양당인 두 정당이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정의당 그 문 대표와 김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심상정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했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이제 너무 기득권 지키기다고 정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뉴스를 탔죠. 근데 사실 그뿐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거제도인데 사실 저희가 항상 야권 단일화 이따가 얘기 나올 것 같지만 야권 단일화 하는 이유도 사실 선거제도 때문이고 사실 우리를 모두 강제하는 건 선거제도고 사실 1등만 하는 사례를 만든 것도 선거제도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나눈다고 정말 이 자체가 조금 진입장벽 자체를 자기들끼리 다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양극화가 제일 심한 곳이 국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역 의원 20명이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건데 이게 한번 꾸려지면은 정부 지원금으로 88억을 받습니다. 약.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이 되는 순간 88억이라는 엄청난 그 활동 정치 자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요즘에 안신당이 자기들의 목표가 그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20석을 넘겠다. 그러니까 이 혁신은 어디 가고 남은 거는 교섭단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는 군소 정당이라고 폄하하면서 더 격차를 벌려놓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예. 조서방 멋있죠. 아이 정리 좋아. 이제 제대로 이야기 들어가야죠. 이런 지금 이런 진짜 갖은 어떻게 보면 방해 공작 속에서도 우리 세 명의 후보는 지금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청년 정치인 다시 이슈로 좀 돌아와서 그 조사해 보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의 나이 규정을 만 45세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구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만 45세까지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의당은 35세라고 하셨나요? 예. 당마다 좀 다르긴 한데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일단 나이부터 2030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진짜 레알 청년 정치인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양성하고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거의 전무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약간 독일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기민당이나 기독교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2만 명이 가입된 영 유니온이라는 거대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그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 정치인이 안 되더라도 또는 뭐 의원 보좌관이 안 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예비 정치인으로서 정책 개발에도 참여하고 시민 정치 참여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교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장학 등록금이 원래 뭐 거의 없는 편인데 생활비나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진로 개발 또 안내해주고 그런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극을 받고자 네. 요즘에 유럽에 이제 뭐 극우파들도 득세하고 있지만 그리스 시리자 당수 같은 경우는 39세예요. 이탈리아 민주당 당수는 40세, 오스트리아 외무부 장관은 28세, 스코틀랜드 하원 의원은 20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한국 정치도 조금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변환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너무 투표장 안 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투표장 안 가니까 투표율이 낮으니까 정치인들이 너희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정치인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청년 이슈들을 많이 개발하는 순간부터 우리 목소리를 담는데 투표장에 안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인의 양성 문제는 청년 투표율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후보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예. 이게 토론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저도 저희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 너희들이 표가 안 돼서 너희를 위한 정책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 의원님이 네. 아유 그분 참 진짜 네. 청년들을 어르고 너희를 위해 이런 걸 해줄게 뭘 원하냐라고 말하는 기성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녹색당에서는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줬어요. 지금 저와 함께 온 저분들 모두 청년이고요. 대변인과 회계 책임자 그리고 과천 녹색당 운영위원장이자 이번 선거에서 회계 책임 맡는 이선미 씨도 같이 왔고 장예정 대변인은 지금 22세 대학생입니다. 네. 네, 올해 23세가 됐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정의로운 저분들이 피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피선거권 문제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았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할 만한 이 청년들이 완전히 기회를 박탈당했고 25세가 될 때까지 만약에 정치를 하려면 이들은 무슨 준비를 하며 어떻게 생계를 마련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후보가 되었을 때 오로지 내 친구 홍지숙이 옆에서 늘 일상에서 봐왔던 우리 동네 지숙이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멀고 어려웠던 정치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 정치 정말 신물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근데 말을 끊으면은 방금 순간에 캐치프라이즈가 확 올랐어. 우리 동네 지숙이도 정치를 합니다. 좋은데요? 왜냐면은 아까 그 말씀 중에 청년들이 보통 정치를 뭐 한다 그러면은 우리 꼰대들이 대부분 하는 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어쩌라고? 우리가 해줄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꼰대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청년 정치인들은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진짜 저는 청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정치를 한다고 보는데 사실 노동당 대표가 정당의 대표 중에 가장 젊은 것으로 그렇죠. 알고 네,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대표가 저랑 딱 10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40 만으로 하면 30대. 저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정당 홍보를 막 하고 있어요. 좋아요. 당연한 거죠. 네, 심지어 이 국회의원 대표는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의 문제에 가장 앞장서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을 만들었었던 분이고 그런 청년들의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먼저 이 사회에 내뱉어야 지금을 정치하는 사람들도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이런 것들이 된다.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대표까지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보면 청년은 그냥 그저 이 정치의 어떤 도구로서 쓰이는 게 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기존 정당들에서 그런 걸 많이 반성해야 되는데 청년 정당이다 혹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은 사실 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이 정말로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문제를 잘못 짚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불신이나 정치 혐오를 사실상 역설적으로 제일 원하는 사람들이 기성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 낮다. 그래서 너희들 목소리 안 들어줄 거야. 이거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또 가두는 거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투표해. 근데 투표를 못하게 하는 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알바 해봤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우리 저기 그렇게 무릇하게 쳐다보지 말고요. 네. 이런 분위기로 가면 또 정당 또 자랑을 해야 되나 봐요. 저희 노동당의 국회의원 대표님께서 계신다면 저희는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선배가 있습니다. 네. 청년의원을 건립하셨는 공동 멤버시고. 근데 조성주 선배 얘기를 꺼내는 거는 굳이 자랑하려는 얘기만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당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왜 무시를 당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 무시당하냐면 사실 그 청년들은 아직 실력이 없고 너희들 나가봤자 뭐 그래 봤자겠지라는 인식이 그냥 깔려 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비수를 꽂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당의 책임이 참 막중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원내 정당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보정을 받는 입장에서 청년 정치 교육은 정말 우리 정당이 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승우 선배가 저희 정당에 왔고 그 미래정치센터가 지금 미래정치스쿨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걸 보여주시기 아니라 정말로 피드백이 가능한 뭐 최장집이나 이러신 아주 유명한 교수들을 강의 프로를 쫙 짜가지고 한 6명 정도 6주간에 주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연설이나 혹은 뭐 그 예의 범절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의 실습 교육까지 같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제가 느낀 바는 정의당은 물론 좀 약간 좀 시스템적인 측면이 확실히 좀 좋게 얘기하면은 시스템이 잡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것 또한 우리 녹색당이나 노동당에 비해서 이게 자발성이 조금 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자발성이라는 것은 조직이 커지면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정의당 내부에 청년 당원이 많아졌고 그걸 요구하는 당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3기 때 중청위 소속에서 조직교육장 하면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정당에서 청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감도 아직 못 잡은 상황이었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던 정당원들의 목소리와 그거를 받아준 지도부의 화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죄송해요.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 홍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후보된 계기가 뭐 독서 모임이랑 이런 거 하다가 뭐 후보자까지 지금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약간 시스템적인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녹색당은. 네, 녹색당도 청년 정치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년 녹색당을 따로 독립된 기구로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배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녹색당 비례 후보가 5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청년 20대 중반 막 피선거권을 획득한 청년 후보가 2명이에요. 그냥 뭐 별다른 혜택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당당한 비례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독서 모임을 하다가 그 국회의원 후보가 된 것은 아닌데 그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까 저기 우리 당직자분들이 독서 모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주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격 들어가. 이 자체가 사실 지금의 청년의 의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정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성 정치인 혹은 꼰대들이 살았던 20대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학교도 안 나가고 뭐 데모 나가고 그래도 취직 잘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회를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혐오를 느끼고 있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이 정치 주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우리 청년 당원 중에 누가 훌륭하니까 이 사람을 키워보자 이렇게 하는 건 본래의 목적을 사실 좀 호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자연스럽게 노동당하고 정의당하고 그러면 이제 정의당 반론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 뭐랄까 너희가 뭔데 기회를 줘, 그죠? 이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어쨌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의당이 들어와서 진보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청년들 입장에서 옳은 소리를 하면 다 받아줄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안에서 들어봤는데 진보 정당마저도 사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처음부터 주진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괜찮네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돌파하는 힘은 적시 실력이다. 그렇죠. 아직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 오 후보님을 옹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정치사를 돌아봤을 때 과연 제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인이 있어요? 저는 묻고 싶은데 시스템에 의해서 청년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소위 얘기하는 꽂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대협이나 이런 출신 젊은 정치인들이 386이라 가지고 꽂아서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 몇몇 있었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인이 소위 얘기하는 버락 오바마 같은 그런 정치인이 있었냐는지 저는 그것 또한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많은 진보 정당들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했었던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만큼 진보 정당의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하고 또 어느 당이랑 통합을 하네 분열을 하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스템이 못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각각의 정당들이 각각의 이념과 세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길게 보는 계획들을 가져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점에서는 정의당의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실험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저는 또 옳다고 보고 최근에 지금 얼마 전에 안신당으로 들어간 김한길 전 민주연합 대표 있잖아요. 당적을 무소속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옮겼잖아요. 15번째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없다는 반증이고 그래서 저는 새 정당이 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발 원내에 좀 진입 좀 해주세요. 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2014년에 뭐였죠? 각자도생이었나요? 그리고 헬조선
최근에는 혼용무도까지 우리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이런 청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진짜 벼랑 끝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이나 목표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들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노동당에서는 이제 내일 총선 종합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되는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됐겠네요. 어떤 방향이든. 네. 네, 좋고요. 네, 총선 종합 계획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분명한 의제를 가지고 총선에 임하자라는 거였고 그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지금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800만 명의 비정규직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노동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기존의 정당들은 경제가 성장할 거다, 혹은 어쨌든 조금은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사람들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지금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 외에는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없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것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그 소득을 보전해야 되고 그마저도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삶에서 좀 충분한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모든 국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받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삶이 가능한 체제로 노동을 해야지만 그 사회에서 앞으로의 생태 사회로서의 고민이나 문화 사회로서의 고민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있거든요. 노동당이 다른 건 몰라도 물론 국교원 대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10,000원 있잖아요. 최저임금 10,000원을 우리 사회에 확 퍼뜨려가지고 그거를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10,000원 나왔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5,000원 받을 때 10,000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되게 저는 황당하다. 우리나라에서 10,000원을 꺼내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10,000원을 줘?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생각의 자체를 좀 변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노동당이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은요? 네, 녹색당도 네.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본소득은 녹색당이 제일 처음 문제입니다. 근데 원조 논쟁 들어왔네요. 네. 그렇죠. 정의당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일자리 얘기를 노동당에서 했는데 사실 임금 노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임금 노동을 떠받치고 있는 거는 무임금 노동 그리고 지금 지구에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곧 고갈될 자원들 그리고 생명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잊고서는 무시하고서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녹색당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핵심 의제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성장이 아니라 탈성장 시대고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어찌 보면은 녹색당에서 내세우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노동당에서 내세우는 10,000원, 최저임금 10,000원 어찌 보면 물론 생활임금 자체 약간의 좀 결은 다르지만 기본 개념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굉장히 유사하고요. 사실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말을 했었던 건 사회당이고요. 사회당의 강령으로 기본소득이 네, 있었고 그렇죠. 오케이. 그때 사회당의 당 대표도 하고 고문도 네. 했었던 분이 지금 노동당의 정책위 네. 의장님이신데요. 기본소득의 개념은 사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녹색당과 노동당이 앞으로 바라는 세상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의당은 달라요? 그 세상이? 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우리 정책 빼가듯이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최저임금 10,000원을 깊이 생각해서 그거를 받았고 정책으로 그 정책을 밀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시중노임 단가라는 공공 부분에서 미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8,800원까지 만드는 것으로 안을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처음 얘기했던 것은 녹색당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녹색당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이 오랫동안 기본소득을 이야기해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훈훈해. 훈훈해.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세 분의 후보님들이 만약에 그냥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저희가 개념적으로 얘기하고 저희끼리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뭔지도 아직 그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안 그렇죠. 알려진 상태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나 예시를 들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초로 대한민국이 200조 원이 됐어요. 세금이 세수가. 그러니까요. 근데 200조 원이 됐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증세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다가 상식이었는데 증세는 돼도 복지는 더 저하되는 그렇죠. 새로운 그러면 창조 경제가 새로운 나오고 있죠. 창조 경제를 지금 박근혜 네.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요. 증세만 하고 복지는 없는. 그래서 이런 와중에 네. 지금 시장에서 상인들을 붙잡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붙잡고 기본소득을 설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은 더 많은 증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시민들에게 그러니까요. 그 효과와 배경과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필드거든요. 오히려 질문을 네. 한번 하고 싶은데 왜 자영업을 시작했을까 이런 고민부터 우리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음식점의 수가 미국의 음식점 수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너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자영업을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영업의 비중에서 특히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의 한 지점에서 하는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기업이 가져가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것만 줄여도 최저임금 1만 원 가능하다라고 맘상모라는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분 후보자분들이 이거 당은 다 다르지만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방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신 후보자님이 어쩔 수 없다. 이 개념을 과연 다시 한번 집요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어쩔 수 없다는 이게 정말 큰 패러다임으로 다 형성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계속 근데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6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낙수 효과를 믿으면서 그 경제에 대해서 파이 나누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한테 그렇다고 그냥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프레임을 우리가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복지.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되게 무상 공짜로 국민들이 감히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개념이 이미 박혀 있어요. 그렇죠. 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낸 걸 당연히 돌려받는 거고 공공적인 거를 다시 배분하는 거고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그 복지 개념 자체가 이미 뒤틀려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녹색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저희 진보정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요. 생태나 모두 공생하는 개념 그게 없으면 진보정당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 가서 공생하는 개념을 생각해봐 이러면 절대 생각 안 한다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치에서 도대체 현안이 되는 것들은 뭘까? 그것은 실생활에서 나한테 와닿는 것들이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을 하나 밀어붙일 때는 정말 지금 이 국민들이 다수가 그러니까 우파 좌파의 프레임을 떠나서 무언가를 함께 공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송파구 출신이기도 하고 우파 애들도 많이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진보와 우파를 떠나 청년들은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미 많이 봐왔거든요. 선진국들이 내가 여행 갔는데 선진국 한 달을 쉬더라. 우리는 도대체 왜 안 될까? 경제대국 13인데 왜 우리는 한 달에 못 쉬고 일주일 쉬고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을 배제하는가?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청년들은 우자파를 떠나서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거를 잡아서 다 같이 함께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청년들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올리기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게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뭔가 하면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은 기회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 복지 정책은 굉장히 많이 공감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단결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세금을 낸 것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에 쓰여야 된다. 이걸 한 번은 증명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교육 쪽에 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교육 등록금이라든지 예전에 한번 사건이 일어났지만 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꺼낼 수 있고 교육은 언제든지 우리 진보정당이 선점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녹색당이나 지금 노동당에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질문이 뭐 낙수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이렇게 엄청난 머리에 박힌 그런 것들이나 그런 패러다임은 어떻게? 네, 혹은 또 복지에 대한 좀 뒤틀린 개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파와 좌파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파가 그런 낙수 효과를 퍼뜨리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이 사람들을 짜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고 우리 경제는 수출로서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경제를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퍼뜨려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일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이미지 그리고 복지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그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회 안정망이고 그것들을 탄탄하게 해야지만 내가 앞으로 늙어서도 혹은 내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사회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원전 중요하고 생태 중요하고 만원 중요한데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원전과 핵실험 그리고 생태보다는 교육에 대한 집중, 무상교육, 무상의료 어찌 보면 더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피부에 와닿으세요. 그게 그래요. 네, 피부에 와닿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덜 와닿는다고 하신 부분 역시 저는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장 우리 살아가는 문제, 먹는 먹거리 원전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핵발전소 터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염되는 것이고 지금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터졌는데 지금 고등어 못 먹고 표고버섯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파편화되어 있어요. 개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게 공동체와 다시 연결된다는 느낌을 회복한다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저임금 10,000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영업자들이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시간당 10,000원을 벌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래서 그가 그 돈으로 월세를 내면서 이 땅에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상식과 양심을 가진 시민이라면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금 이 땅에서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공동체와 연결되었다는 그 단단한 느낌 이것들이 이 사회를 결국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잠시 그 토론 분위기가 과열되었는데 그러니까요. 새 정당의 새 후보님들이 각각 자기 당 정책적으로 이제 중심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진보 정당들이 사실은 정책이 뭐 부실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다시 좀 통진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과의 어떤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국민과의 접점이라고 할까요? 결국 의회에 진출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면은 대중 정치를 해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계속 학생 운동에서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 운동 하듯이 학생 운동 활동가 하듯이 뭐 우리가 소위 예전에 얘기했던 언더에 있던 그런 마인드로 기성 정치, 대중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짚어볼 점은 그 우리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건데 예통진당의 이상규 전 의원이 이제 배관공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통진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을 받은 그 폭압적인 사태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너무 차가웠다는 거죠. 반응이 해산됐는데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종북이라는데
20년 가까이 노력해 왔는데 진보정당 운동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못 주고 있었구나, 그런 현실의 차가운 벽을 느끼셨다고 인터뷰에서 봤는데, 저는 다시 돌아와서 진보정당들이 어떤 정책이 부실하고 뭐 올바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가,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청년들의 상상력 그리고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들한테 궁금한 게 바로 저도 이 지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뭐 다 이렇게 뭐 노동당분, 녹색당분, 정의당분 다 계시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괴리를, 무너진 이 진보에 이 더민주당이 자기들이 막 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위치를 청년 정치인으로서 잡아갈지,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운동은 표 싸움에서 본다면은 기존 야당에서 조금 좌측에 있는 분들을 뺏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유럽의 많은 사례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유럽의 많은 사례들이 하루아침에 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랬었던 역사가 있었고, 이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었던, 사실 한 정당이 해산이 됐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자유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무너진 이 불신, 혹은 그런 그 여당에서의 엄청난 이 사상 검증하듯이 뭐 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정말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리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 지금도 뭐 서명을 받거나 혹은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지나가면서 너 종북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종북 아니면 김정일 개새끼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황당하죠. 그게 종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혹은 뭐 그게 어떤 것이든 이 정부가 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종북몰이 당하는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지역에서 사람들이랑, 때로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다시 읽어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에 1년 내내 과천에서 지역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 야생화 자연학습장이라는 시 공유지를 마사회와 사이가 좋으신 새로운 시장님이, 과천 시장님이 그곳에 승마 체험장과 캠핑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반대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의회에서 그 찬반 구성이 두 거대 양당은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무소속 풀뿌리 시의원 2명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시의원이 했던 것이 의회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부결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추진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의회 바깥으로 갖고 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이 정보들을 나눠주고,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알고 이것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아무튼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시민 서명운동을 받고, 토론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또 도에 찾아가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근데 네. 이 경험에서 시의원들을 설득했다기보다는 결국 그 시의원들은 표를 계산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어쨌든 정치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생활인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상식과 양심, 그리고 시민의 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최대한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알리고,
그들과 힘을 모아간다면 지역에서 신지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알리고 만나가고 우리의 진솔한 모습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정책들을 알려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 후보님 말씀은 지금 의회 정치하고 생활 정치하고 지역 정치가 그 접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별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우리는 지방 정치도 그렇게 봐왔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편으로 제가 든 생각은 제 위치에서 저는 항상 바라는 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항상 나오기로 좀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우리 지금 거대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의당에게 무언가를 지금 내놓기를 항상 바라고 좀 있는 거. 억울할 것 같아. 이제.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숙명입니다.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해요. 그 감사하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다 세 분 다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뭔가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싸운다는 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세 분에게 개인적으로 바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치 마무리 멘트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신재 후보가 아까 얘기했던 연대라는 단어가 저는 또 사실 우리 마지막 얘기와 그렇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의회에 들어가든 또는 계속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연대는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이해하실 건데 기존 야권에서 해왔던 연대는 사실 단기간에 어떤 선거 승리를 위한 후보 연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선거 지나면 깨지고 그랬는데 진짜 좀 지속 가능한 연대를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세 당이 같은 지역구에 다 출마했다고 쳐요. 그렇죠. 예,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아니 선거반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인 마인드하고 정책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하고 또 그게 사실 병행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질문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엔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적인 목표가 저는 유사하다고. 예. 똑같지 않으면 유사합니다.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연대가 어떤 판단을 하실 거예요? 특히 궁금한 게 한 지역구에 예. 다 이렇게 세 아니 당이 예를 들어서 진짜 등락이 100표 차이로 나는데 우리 신 후보자님이 심상정 대표와 고향에서 진짜 100표 차이로 등락이 막 진짜 새누리당한테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현안들이 있을 때 자주 만나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정의당에 계신 많은 분들과 지금 노동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함께 당을 했었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의 출마를 결심을 했었던 건 이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이 거대한 프레임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전에 사실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대1 구도가 되면서 결국에는 심판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신문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투표 참여의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위해서라고 투표를 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의 정당들에서 내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서 투표를 하기도 싫었고 혹은 배타적 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은 이런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사실 어렵게 선거 출마 결심을 해 나간 것이고 이후에 또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지역 현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만날 거예요. 지금도
뭐 제가 각종 현안에서 녹색당 분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뭔가를 시도해보고 만들어 나가고 승리하는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찬찬히 신뢰를 쌓다 보면 나중에는 선거 국면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놓고 정책이나 선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 정도의 신뢰가 우리는 아직 쌓이지 않았다.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전 여기서 우리 오 후보님한테 이제 예. 묻고 싶어요. 지금 지역구가 동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안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안규백. 안규백 의원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야권 연대를 의논하면서 정의당 예를 들어서 후보가 진짜 됐을 때 정의당 예표 500표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분명히 강요를 할 거고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에 새누리당에 진짜 180석, 200석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막 튀어나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선거제도가 이렇게 소선거구제라는 상황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사실 그 진보들끼리 강제로 뭔가 통합을 한다거나 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뼈저리게 겪었어요. 그것이 분열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사실. 예. 그것이 자기가 옳다는 거에 신념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패권주의로 가게 되고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데 일은 우리가 지역에 살 수 있는 말씀하셨듯이 연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선거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화학적 결합은 안 되고 일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데 그럼 우리가 사실 여기서는 적어도 사전 단일화 논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진보를 하는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존중을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적어도 그냥 서로 밀어붙이다가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이건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새정치에 먼저 당대당으로 사전 단일화를 하자고 항상 주장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단일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강압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당선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리를 안 내주고 한 2명 내줄까 말까 하는 것도 사전 단일화도 안 한 상태에서 투표 전 일주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존중 방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진보정당이라는 사람들은 선거만이라도 사전 단일화라는 걸 개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너무 매몰차게 선거에 대해서 지금 몰아붙인 거 아닐까 매몰찼어요. 죄송해요. 네. 근데 저희가 2주간 지금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이는데 다시 한번 좀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2주간 지금 잡은 컨셉이 청년 정치인에게 묻고 청년 정치인에게 듣다라는 컨셉이었어요. 근데 그 기본 개념은 전 청년이라고 봐요. 그 청년, M4 세대 너무 청년을 금수저, 흑수저 너무 규정하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후보자님들이 정치 신인 물론 정치 경험이 있으시지만 정말 나만의 구상하는 나만의 비전 이거는 내 진짜 매력 포인트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징하게 보여줬으면 이건 좋겠는데. 내 거다. 이건 특허 내야 된다. 이건 네, 이런 정책, 이게 이런 진짜. 아이디어, 네, 이런 상상력. 당 네, 말고 그런 이거는 거. 오정빈의 거고 이거는 신지의 거다. 내가 조용히 네? 다이어리에 몰래 적어놨다. 그래 여기서 팍팍 거주세요. 내가 그것만 하나만 모아가지고 확 돌릴게요. 보여주세요. 네, 저는 정치계로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저는 항상 모르는 상태라고 저를 생각하는데 근데 근래에 들어서 두 가지 사명감이 생겼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모델이 뭐냐면 하는 지역에 관련된 건데 제가 육사 지방선거 돌면서 느꼈던 게 정말 지역 정치인들을 많이 늘어내야 된다. 그게 내가 정치 인생을 하면서 정말 내 사명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정치인들이 사실 잘 활동하고 인력수가 받쳐주면은 이 언론의 애매함, 그러니까 이 대중매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그걸 통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민중들 이런 현상을 굉장히 극복할 수 있고 이 지역의 의원들이 늘어났을 때 얻는 시너지는 굉장할 거라고 좀 봐요. 이 지역 전문 정치인들이 지역을 한 1000명 단위로 다 연계를 하면서 서로 그거를 조율해 갈 수 있다면 정말 지역 정치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걸 지역 방송 하면서 그
우리 국민들이 그 능력을 보고 이 자기 지역에서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판단력이 국가적인 판단력은 설령 다를지라도 우파 좌파 다를지라도 이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이익에 관련돼서는 이거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는 무엇인가? 지방 의원의 활성화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늘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에서 정말 큰 문제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핵심은 뭔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너무 격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모든 교육 문제를 일으킨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임금 차이가 심해지니까 노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약해지는 것도 서로 벌어지니까 반목이 일어나고, 임금 차이가 일어나니까 자꾸만 애들은 자기 꿈이 있는데도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로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임금 차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는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도 사실 임금의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분석 자료를 보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가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우리나라가. 그때는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걸 몰랐지 사실. 근데 지금은 70대 100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정말 분노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 후보자님이 그래서 갖고 있는 그 비전은 그 두 가지를 뭐 극복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거를 제가 네. 정치 인생에서 40년, 50년이 걸리더라도 꼭 해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 두 가지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활동을 한지 사실 별로 되지 않았으니 예. 이것은 어찌 보면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을 묻는 질문인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그때 당시 부모님의 이렇게 반대도 너무 심했고 그래가지고 잠깐 대학원에 진학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변의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현장의 사람이다. 네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가장 잘 장점으로 드러난다. 그러니 공부를 더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고 예.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사실 아까 정규직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만났었던 청년들은 하루에 12시간 알바를 하면서 TV를 볼 시간이 없고 정치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모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저는 제가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가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민단체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청년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에 속한 사람들과 연대하는데 기본으로 두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바는 제가 굉장히 조급증에 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해요. 네. 예. 왜냐하면 당장에 이 헬조선이 너무 각박해가지고 이 혼용무도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 생각밖에 저는 안 들고 있어가지고, 당장 내년이죠 벌써, 내년에 또 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 부자님도 그렇고 신 후보자님도 그렇고 우리 홍 후보자님도 그렇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켜보고 싶어요. 저는 40년, 50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켜볼게요. 그리고 과연 정말 그 꿈을 어떻게 이뤄가실지 지켜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항상 걱정은 당장의 선거. 진짜 새누리당이 200석 가져갔을 때 진짜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국민투표 붙인 다음에 의회제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한다는 이런 모습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수많은 야권 연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과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바꿨는지 저는 오히려 기자님께 한번 되묻고 싶어요. 연대가 정치권의 연대만이 연대일까? 저는 연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양쪽 후보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히려 조급증이 있다면 당선되어야 하는데 집권해야 되는데 하는 그 조급증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12시간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너무 만나고 싶고 사회적인 소수자들, 시민들,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급한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나의 매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겉과 속이 똑같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캐치프라이즈가 하나 더 나왔어요. 겉과 속이 똑같은 홍지숙. 우리 동네 지수기. 우리 동네 지숙이. 그렇다. 오늘 두 가지나 만들어주네요. 네. 저희가 쓰면 안 되는 거죠? 가져가세요. 근데 우리가 2주간 지금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피곤해 하시고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많이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 진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2부 첫 질문이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새 후보님들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짧게 한두 문장으로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치란 손을 내미는 것인데요. 아직 우리가 잡지 못한 손 찾아내고 우리가 미처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손살에 치는 그 손마저도 맞잡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손 내밀고 싶어지는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잡고요. 네. 짧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후보자가 그 후보로 결정되는 그 총회 아침에 원래는 후보를 하지 못하겠다고 사퇴의 말을 하고서 그날 아침에 다시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복했네요. 네. 오. 총회 때 그래서 후보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날 아침에 제게 찾아온 건 그럼 우리를 대변할 후보는 없는 건가 이 질문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됐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이것들은 어떻게 하나 당장 전월세를 전전하는 가장이나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미래 세대 그리고 생명들 곧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개발하려고 노리고 있는 공유제들 이런 것들이 다들 생각나더라고요. 이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싶다. 그리고 마이크를 대주고 싶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와 함께 후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목소리를 그 마음을 말할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마지막에 얘기했네요. 무대와 마이크를 주고 싶다. 좋습니다. 네, 우리 오 후보자님은요. 저는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게 정치인가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정치로 어떤 프로가짐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프로 정신이 무엇이냐 정치가 그것은 아마 그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에 듣는 과정이고 그 듣는 과정 속에서 많은 첨예한 이익 과정과 어떤 것들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는 현실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상황을 모두 듣고 어떤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유성될 수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정치인도 정치계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새 후보님들 말씀 들으니까 공통점 못 느꼈어요. 저는 되게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치나 어떤 생각하시는 정치의 결 스타일 너무 달라요. 제가 보기에 너무 다른데 그렇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다 사람들이었어요. 정치는 결국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바꿔나가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결론을 내렸는데요. 마무리 멘트 자연스럽게 하면 될까요? 예, 해주세요. 녹화일 오늘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20대 총선이 지금 95일 남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진보 정당들의 어떤 딜레마도 봤어요. 예, 그렇죠. 우리 색깔, 우리 목소리를 정말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또 뭐 야권 연대니 또 여러 제약 조건들 속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없는 진보 정당의 그런 상황도 봤고 또 보시는 분들도 세 분이 얼마나 이제 그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진짜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진정성 있게 하셨는지 다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초심을 돌아보시면서 계속 지금 걸어가시는 길 뚜벅뚜벅 계속 세 분 다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미 강조를 했으니까 제 바람은 꼭 4월에 금배지 달아주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국민TV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40년 50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생활정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동네 지숙이 된다고. 아 오늘 좋다 우리 동네 지숙이. 그러니까 다시 뵙고 그때는 진짜 현실 정치 이렇게 바꾸고 있다. 저희한테 우리 국민TV 통해서 팍팍 목소리 좀 내주세요. 이 하나 바람입니다. 예, 이 진짜 헬두성 각다도생. 예. 저희가 약속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성공하면 여지 이 자리에 다시 오는 걸로. 그럼요. 네, 이 멤버 그대로. 아, 네, 세 식구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벌써 녹화하면서 지금 자정이 또 넘었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다시 한번 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우리 사전에 우리 지금 약속한 게 있죠, 멘트가.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 짓고 그러나서 행복한 총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